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에서 국사학 전공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허태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13주 동안 병자호란의 창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그동안 대외관계, 주로 외교사 분야에서 조명되던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조선시대와 조선시대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주차 강의의 주제명은 우리는 병자호란을 통해 무엇을 다시 볼 수 있을까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본 강의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시각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병자년의 호란과 정축년의 하성입니다. 그 전에 병자호란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지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역사학에 큰 지식이 없는 분일지라도 대개 병자호란 하면 치욕, 수치, 남한산성, 삼전도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 1637년 음력 1월 30일 새벽에 조선의 제16대 국왕 이종, 즉 인조가 백마를 타고 이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가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원래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인조는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날의 인조는 청황제에게 죄를 지은 신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남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서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서문을 내려간 인조는 지금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 섬이 아니라 삼전나루라는 나루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간 인조는 9층으로 높게 쌓인 단 맨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제에게 사제와 신하로서 복종한다는 의미로 3배 구고두의 예를 취하게 됩니다. 3배, 즉 3번 절을 하고 구고두, 9번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이 그림의 맨 상단에 있는 청나라 황제가 바로 창업주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홍타이지입니다. 홍타이지는 2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는데, 정묘년 1627년에는 아민이라는 부하 장수를 보내서 조선을 침략해 형제 관계를 체결하였고, 이번 병자년에는 직접 자신이 대군을 이끌고 나와 인조의 출성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때의 항복과 이 항복의 계기가 된 병자년의 전쟁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을 당시 사람들은 병자호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을 침략한 청군의 본대가 병자년, 즉 인조 14년 12월 10일 압록강을 도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간지로 보면 경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널리 알려진 대로
이때의 서기를 1636년이라고 굳이 표기를 안 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12월 경진일 10일이 바로 서력으로 환산하면 1636년이 아니라 1637년 1월 5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군 선봉대가 압록강을 도강한 시점을 따져보아도 이보다 이틀이 빨랐는데 1637년 1월 3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병자년에 일어났다 혹은 인조 14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1636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음력 12월에 일어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편의상 병자호란은 아직까지는 1636년에 일어났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자호란에 관한 영역서를 우리가 출간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것을 1636년의 디셈버로 할지 아니면 1637년의 제뉴어리로 할지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전쟁의 결국 인조가 성을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정축년 인조 15년 음력 1월 경오일 금음날이죠. 30일이었습니다. 정축년에 인조가 성을 어느 성입니까? 남한산성을 내려간 것이죠. 이로써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조의 항복을 당시 사람들은 에둘러 표현해서 정축년의 하성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병자호란으로 돌아가 보면 병자년의 호란이라는 명칭 역시 난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적 집단이 일으킨 소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 역시 당대인들의 가치관이 투영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병자년에 조선과 청가의 전쟁 혹은 병자년에 청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해야 실상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자호란 혹은 오랑캐호와 동일한 의미를 써서 병자노란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지금은 병자호란, 정축하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자년의 호란과 정축년의 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사에서 병자호란이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자호란은 한국 역사상 국왕이 직접 성을 나가 항복한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이 성문을 열고 당나라 장수에게 항복을 했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 고장왕 역시 성문을 열고 당나라 장수에게 항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면 926년에는 대인선이라는 발해의 마지막 왕이 역시 성문을 열고 거란에게 항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국왕이 직접 성을 나가 항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637년 인조의 정축하성은 국왕이 성을 나가서 항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맥이 이어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역사적 의미 두 번째로는 청과의 군신관계 체결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은 그동안 명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유지하던 국제적 위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자리를 대신 청이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은 200년 이상 지속되던 명과의 4대 관계를 단절하고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나라 군주와 조선의 국왕이 군과 신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는 국왕이 곧 국가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군주 사이의 위상이 곧 국가의 위상으로 직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척화론의 지속적 영향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과의 화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명에 대한 4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척화론과 맥이 닿아 있는 대명의리론은 병자호란이 참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조선 후기 역사 내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동걸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동걸도는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두 개의 궁궐을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궁궐이 바로 창경궁을 그린 것이고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창덕궁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입장이지만 창덕궁의 후원에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탄하곤 하는데요. 이 창덕궁 후원 맨 뒤쪽에 평평한 대지가 있고 그 대지 위에 또 정방형의 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창덕궁 후원의 관광시에도 아직 개방되지 않았는데요. 이 곳을 바로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보의 대는 큰 대자고 보는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고 하면 바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황제 신종의 연호가 만력이기 때문에 만력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어 일본 오랑캐를 물리치고 조선을 구원해준 그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때 명나라의 은혜를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다 하여 제조지은이라고 또 했는데요. 1704년은 바로 이 명나라가 멸망한 지 정확하게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6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서 숙종 임금이 창덕궁의 후원 맨 뒤쪽에 대보단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보단에서는 이후 매년 명나라 황제 신종의 은혜를 기리는 제항을 지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숙종의 뒤를 이은 영조 역시 대보단 제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그는 이 대보단에 2명의 명나라 황제를 추가로 배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명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의종이었고, 또 한 명은 명나라의 초대 황제인 명태조 주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보단에 쏟은 영조의 관심 또한 각별한 것이었는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임금, 조선의 최고 명군 중 하나로 손꼽아지는 정조 임금 역시 영조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을 대보단에 기울였습니다. 영조와 정조대 내내 대보단은 조선의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곧 친제를 올리는 제1급의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척화론과 그 맥이 닿아 있는 대명의리는 조선의 국왕들에 의해서 면면이 실천되고 기념되었던 것입니다. 대명의리 유지와 실천의 또 다른 사례는 이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초상입니다. 우암 송시열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 후기의 집권 세력인 노론의 영수였고, 조선 후기의 정치 사상계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척화론과 그 다음 대명의리론의 유지를 이어서 그것의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송시열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만들 것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였는데요. 이 유지를 계승해서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가 대보단이 세워지는 같은 해에 화양동에, 지금의 충북 괴산군이죠, 여기에 만동묘라는, 즉 명나라 황제 신종의 제사를 올리는 사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에 의해서도 대명의리는 매우 중시되었고 또 기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병자년의 호랑과 정축년의 하성을 마치겠습니다.